제가 슬픈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내가 막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슬픈 노래를 너무 절절하게 듣다 보면 중2병이 된 것 같고 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Art and Brain이라는 시리즈인데 예술가와 예술을 살펴보면서 그 뒤에 어떤 뇌과학이 숨어 있을까 막 이걸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예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막 예술 얘기를 혼자서 하면서 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미술, 예술 쪽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 시리즈를 기획하고 싶었는데 딱 생각난 게 바로 지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들에 위안이 가장 크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예술이거든요. 나를 투영해서 보게 되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었던 예술가의 삶을 접할 때 저 사람들은 저 상황에서 이 작품을 썼구나 위안을 받거든요. 정말 뛰어난 예술가들 중에 정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많나요? 많죠. 많고요. 그 중에 최고는요. 프리다 칼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프리다 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18살 때 자기가 탄 버스가 경전철과 충돌을 하는데 그 사고가 너무 컸어요. 그 쇠기둥 있잖아요. 갈비뼈를 관통하고 질을 관통한 거예요. 그 당시 의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침상 생활만 하다 보니까 아빠가 어느 날 붓이랑 물감을 주면서 이제 그림 한번 그려봐 해서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네 하면서 이 그림을 들고 그 당시의 국민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라는 사람에게 멕시코 국민화가. 네, 이걸 들고 찾아갔어요. 디에고가 보기에 뭐 이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뭔가 선생과 제자 사이 같은 식으로 원래는 오가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막장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이제 일종의 치정극인데 사실은요 디에고 리베라가 여성 편력이 좀 셌어요. 프리다도 첫 번째 와이프가 아니고요. 첫 번째 부인과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계기도 첫 번째 부인의 친구와 딸을 낳았거든요. 이제 원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프리다를 만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여성들을 탐닉하는 게 계속 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프리다의 여동생 있잖아요. 친여동생과 이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걸 프리다가 알게 돼요. 봐요. 이런 것들이 작품에 계속 표현이 되거든요. 단지 칼로 찔렀을 뿐이라는 약간은 좀 무시무시한 작품을 그리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흉기로 누구를 찔렀던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리는데 그 작품에 있는 여성과 남성은 프리다 칼로인지 디에고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아마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좀 투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담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고통이 좀 치유되거나 이럴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네, 보통 PTSD라고 그래서 끔찍한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일어나는 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PTSD를 앓고 있으면 신년 같은데 폭죽 터지는 소리를 못 견뎌요. 그게 폭탄이 떨어지거나 총 소리랑 너무 비슷해서 그 소리가 들리면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어떤 마음의 상처를 경험을 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다시 불러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안 떠올리려고 할 것 같은데 프리다는 그거를 오히려 그렸잖아요. 그게 치유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시스템이 평생 동안 있는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억을 어떤 다른 계기가 돼서 떠올릴 때마다 꺼내져요.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해요. 그럼 다시 저장을 할 때 조금 바뀌어서 내가 그 다음에 이걸 관련해서 경험했던 거랑 같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힘드니까 영영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속 꺼내는 꺼내서 또 다른 형태로 내가 저장을 하면서 초기에 있었던 너무나 아픈 다시 떠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그때의 그 감정들을 털어내고 약화시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경험을 그대로 저장하기에는 너무나 아픈 경험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봐주지 않기에는 내가 여기를, 이 감정이나 이 기억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억을 또 다른 이야기로 만들거나 또 다른 형태의 예술적인 어떠한 작품으로 승화를 시켜서 저장하는 것이 이 아픈 경험으로부터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가 또 대단한 게 이런 상처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다짐도 굉장히 이제 그 작품에 녹여냈는데, 디에고 리베라한테 상처받은 다음에 그렸던 것 중에 2명의 자화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둘 다 프리다 칼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프리다 혹은 과거의 프리다고, 난 바뀔 거야 라는 다짐이 표현된 듯 하거든요. 그 작품이 되게 대단한 작품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미래의 나가 되겠다, 나를 정확하게 그려보는 프로세스 자체가 내가 어떠한 과거의 아픔이나 바뀌고 싶어하는 나에게 변화를 주는데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시사하는 또 연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 미래의 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혹은 생각만 하더라도 막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멀리 있는 타인이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요, 내가. 반면에 과거의 나는 막 너무 측은하고 그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현재의 나는 당연히 내게 가장 크게 보이는 존재고. 근데 오히려 내가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되겠다, 미래의 내가 누군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연습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아픔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실제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그 다짐을 하거나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생길 수 있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연습은 아주 좋은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림을 계속 그릴 걸 그랬나? 그 그림으로 안 그리고 글로 써도 똑같은 글로 써도 효과가 있나요? 글로 써도 네. 구체적으로 미래의 나를 떠올리면서 상상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어떤 과거로부터의 속박, 또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깨는데 도움이 되는 종류의 그런 엑서사이즈예요.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하신 CEO 분들이 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뭐 무슨 10가지를 써서 막 접어서 지갑에 놓고 다녀라거나, 들을 때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미신처럼 들리거든요. 매일매일 이걸 보면은 꿈이 이루어질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히 그 효과가 있군요. 내가 현재 아픔이 있고 현재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더더욱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워져. 내가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든 게 너무 커서 괜찮아질 거야, 1년 후에 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상상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경험이야. 그런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 느껴질 정도로 힘들더라도 내가 미래를 계속 상상하는 연습을 하고 미래의 나를 긍정적으로 그리잖아요. 그럼 실제로 1년 후가 됐을 때, 미래가 있을 때 내가 그 모습처럼 당당하고 멋진 나로 살아가게 될 확률이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는 엄청 몸부림을 친 것 같아요. 그 괴로움을 겪고 너무나 아픈 경험을 했지만 나는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 손을 잡고 있고, 미래의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만의 또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한 존재야라는 것들이 그 그림에 조금 드러나지 않나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렇기도 하네요. 프리다 칼로가 또 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잖아요. 네, 맞아요. 뇌과학자로서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자화상을 그렇게 많이 그린다는 것은 내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사람 같아요. 결국 나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거를 알아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MBTI 같은 성격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MBTI. 내가 무언가를 그려보는 건데 내 스스로를 그려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글로 써보건 내 스스로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표현되기를 원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봐주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되게 적나라하게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동선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술적으로 뭔가를 표현했을 때 고통이 사라지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서편제 이런 것도 보면은 영화 속에서 예술을 위해서 딸의 눈을 멀게 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너무 잔인해요. 사실 싫어하는데, 실제로 고통이 예술로 승화되는 데 어떤 막 뭐 뇌적인 그런 뭐 연결고리가 있나요? 고통을 받으면 예술을 더 잘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고통을 받아야 예술을 잘한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다행이다. 너무나 큰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몸부림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일부가 예술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을
웃고 일어서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 받게 된 어떤 위안이 네.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걸 갖추고 행복했던 어떤 예술가보다도 불행했던 예술가의 삶을 더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불행했는데도 이런 작품을 남겼다라는 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받을 수 있는 위안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감명받기도 하고 나도 힘내봐야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런 예술 작품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고통받은 예술가들을 좋아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학대받은 아이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 어려워해요. 엄마 아빠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더 잘했으면이라고 스스로에게 오히려 부모가 나를 대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대해요.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도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하거나 자비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어루만져 주거나 공감해 주기를 가장 어려워한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는 공감을 못 해주는데 네. 베토벤에게는 프리다 칼로에게는 그 아픈 그림을 보면서 너무 같이 아파하는 거죠. 네. 이 작품에게 내가 공감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나 자신을 치유해주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냥 나 스스로도 조금씩 위안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술가의 고통을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다른 질문인데 제가 슬픈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이별을 한 뒤에 막 내가 막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절절하게 슬픈 노래를 듣고 이럴 때도 있지만 평소에도 슬픈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쁠 때는 뭐 도파민이 분비되고 뭐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막 신나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내가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힐링, 그러니까 치유 효과를 가져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슬픈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들 중에 하나가 프롤락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프롤락틴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할 때 네. 분비가 되는 종류 호르몬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프롤락틴이 분비가 되면 내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던 증상들 자체를 내가 제어하거나 조절하거나 안정이 되는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막 울다가도 뭔가 엄마 젖 물게 되면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엄마의 뇌에서도 아이의 뇌에서도 프롤락틴 분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슬픈 음악을 들어서 울고 나서 막 슬픔을 느끼고 나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불안으로부터 일종의 안정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가끔씩 슬픈 노래를 너무 절절하게 듣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막 혼자 막 중2병이 된 것 같고 이게 좀 문제 있는 건가 했는데 이게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던 감정을 슬픈 노래나 영화나 이러한 걸 통해서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나 자신에게 치유나 힐링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예술가와 예술가의 고통 얘기를 프리다 칼로의 삶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네. 예술과 고통에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술을 즐기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런 고통받는 예술가의 작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오늘 다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도 만약에 너무 힘든 순간 나 이 예술 작품 하나가 정말 살렸다, 너무 나에게 위안이 됐다,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음악이건 시건 영화건 미술 작품이건 많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아트 앤 브레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